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안톤 체호프 1899년. 이 작품은 모두 4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해변에 새 인물,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나타났다고 말들이 많았다. 얄타에서 이미 2주일을 보내 여기 생활에 익숙해진 드미트리 지쿠로프 역시 새 인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터였다. 그는 베르네에 있는 레스토랑에 앉아서 자그마한 키에 금발인 젊은 여인이 베레모를 쓰고 해변을 거니는 것을 보았다. 하얀 스피츠가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 후 그로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립공원과 네그리 광장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똑같은 베레모를 쓴 채 하얀 스피츠를 데리고 혼자서 산책을 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저 그녀를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 불렀다. 남편도 아는 사람도 없이 여기 있는 거라면 저 여자랑 알고 지내도 좋겠군. 구로프는 생각했다. 그는 아직 40살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12살 난 딸과 김나지움에 다니는 아들 둘이 있었다. 부모는 그가 대학 2학년이던 시절에 그를 일찍 결혼시켰고 아내는 지금 나이가 60은 돼 보였다. 그의 아내는 키가 크고 눈썹이 짙으며 직설적이고 오만하고 권위적인 여자로 스스로를 생각 있는 여자라 불렀다. 책을 많이 읽었고 글을 쓸 때는 최신 철자법에 따라 비보를 쓰지 않았으며 남편을 드미트리가 아니라 디미트리라고 불렀다. 이 드미트리를 디미트리라고 부르는 것은 고의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어리석고 편협하며 천박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두려워하여 집에 있는 것을 싫어했다.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그 횟수도 잦았다. 여자들을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여자들 이야기가 나올 때면 늘상 그들을 저급한 종족이라 부른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저급한 종족들. 멋대로 불러도 될 만큼 여자들에게 제대로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 저급한 종족이 없이는 단 이틀도 살 수가 없는 위인이었다. 남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지루하고 불편해했으며 말이 없고 차가웠다. 하지만 여자들 사이에 있을 때는 편안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알았다. 심지어 여자들과는 말없이 앉아있어도 힘들지 않았다. 외모, 성격, 그리고 기질 자체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 그는 쉽게 여자들의 호감을 얻었고 그네들을 끌어당겼다. 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자신도 어떤 힘에 이끌려 여자들에게로 향하곤 했다. 사실상 서디슨 경험이라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그가 깨달은 사실은 여자들과의 만남이 처음에는 인생을 다채롭게 해주는 유쾌하고 사랑스럽고 가벼운 모험일 뿐이지만 이른바 신사들, 특히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모스크바 남자들에게는 반드시 아주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들을 공경에 몰아넣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흥미로운 여인과 새로이 만날 때마다 이런 경험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살고 싶어지며 모든 것이 너무도 단순하고 우습게 여겨지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그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베레모를 쓴 여인이 천천히 다가와 곁에 있는 탁자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 걸음걸이, 원피스와 머리 모양으로 그녀가 상류사회에 속한 유부녀로 얄타를 처음 방문했고 이곳에서 혼자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곳 사람들의 해이한 윤리의식에 관한 소문에는 거짓이 많이 섞여 있었기에 그는 그런 이야기들을 경멸했고 그런 가십을 지어낸 자들은 대개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유사한 죄를 저지를 위인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그와 3걸음 정도 떨어진 옆 탁자에 앉자 불현듯 그의 머릿속에는 여인들의 마음을 넣는 경박한 승리, 여인들과의 산행에 관한 그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빠르게 스쳐 지나갈 관계, 이름도 성도 모르는 미지의 여인과의 연애에 대한 매혹적인 생각이 갑작스레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부드럽게 스피츠를 자기 쪽으로 불러들였고 스피츠가 다가오자 손가락으로 겁을 주었다. 스피츠가 으르렁거리자 구로프는 다시 겁을 주었다. 여인은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바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안 물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는 얼굴을 붉혔다. 뼈를 주어도 됩니까? 그녀가 허락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친근하게 물었다. 얄타에 오신 지는 오래되었나요? 5일 정도 됐어요. 전 여기 온 지 2주가 다 돼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근데 여긴 너무 지루해요.
그녀가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 여기가 지루하다는 건 그냥들 하는 말이에요. 벨료프나 지즈드라 어딘가에 살면서도 이 두 도시는 러시아의 중부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어딘가에 살면서도 지루한 줄 모르던 평범한 사람들도 여길 오면 아 지루해, 아 이놈의 먼지들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보면 그라나다에서 살다 온 줄 알겠다니까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점심 식사 후에는 나란히 레스토랑을 나섰고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는 자유롭고 태평한 사람들 간의 장난스럽고 가벼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산책을 하며 그들은 바다의 빛이 얼마나 기이한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은 너무도 부드럽고 따뜻한 라일락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수면 위로는 달이 금빛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다. 또 뜨거운 낮이 지난 지금 대기가 얼마나 후덥지근한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로프는 자신이 모스크바 사람으로 인문학 교육을 받았지만 현재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사립 오페라 극장에서 가수로 데뷔할 준비를 했지만 그만두었고 모스크바에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녀로부터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지만 2년 전에 SC로 시집을 갔고 얄타에는 한 달가량 더 머물 계획이며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남편이 그녀를 뒤따라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남편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현의 감독기관인지 지방의회인지를 설명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도 재미있어했다. 이 외에도 그로프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예브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그는 그녀에 관해 생각하며 어쩌면 내일 또다시 그녀를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분명 그렇게 될 거다. 그는 잠자리에 들며 그녀가 최근까지도 자기 딸과 마찬가지로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겁이 많고 부자연스러웠던지 아마 다른 사람이 그녀의 뒤를 따르고 그녀를 쳐다보고 그녀도 알아챌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비밀스러운 목적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러한 상황에 난생 처음 혼자 놓이게 된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가늘고 연약한 목과 아름다운 잿빛 눈동자를 떠올렸다. 어쨌든 그 여자에게 무언가 애절한 게 있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2. 그녀를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은 축일이었다. 방 안은 후덥지근하고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며 먼지가 날리고 모자를 벗겨갔다. 온종일 목이 마른 날이라 구로프는 종종 레스토랑에 들락거렸고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시럽이든 물이나 아이스크림 등을 권했다. 끔찍한 더위를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저녁이 되어 바람이 조금 가라앉자 그들은 전기선이 들어오는 것을 보러 방파제로 나갔다. 선착장은 산책 나온 인파로 붐볐다. 마중 나온 사람들은 손에 꽃을 들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화려한 얄타 군중의 두 가지 특징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나이 든 부인들은 젊은 여자들처럼 옷을 입었고 장교들이 많았다. 바다에 파도가 심하게 몰아쳐 전기선은 해가 진 후 늦게야 도착했고 방파제에 닿기까지 오랫동안 방향을 바꾸어 대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아는 사람을 찾기라도 하듯 오페라 글라스를 들고 전기선과 승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구로프에게 말을 걸 때면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말을 많이 했지만 질문은 돌발적이었고 자기가 물은 것을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결국 군중 속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잃어버렸다. 화려한 무리는 제각기 흩어져 갔고 이미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졌지만 구로프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마치 누군가 전기선에서 내리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말이 없었고 구로프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꽃 향기를 맡았다. 저녁이 되니 날씨가 나아졌네요. 그가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 좀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갑자기 그녀를 안고는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 꽃의 향기와 습한 기운을 느끼고는 그 즉시 겁에 질린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 누가 그들을 보지는 않았을까? 당신 방으로 갑시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재빨리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은 후덥지근했고 그녀가 일본 상점에서 산 향수 냄새가 났다. 구로프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는지라고 생각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태평하고 선량하며 사랑을 즐기고 비록 짧을지라도 그가 준 행복에 감사하는 여인들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다. 또 예를 들어
그의 아내처는 진심 없이 사랑하고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히스테리와 가식을 부리고 그들이 나눈 것은 사랑이나 열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여인들에 대한 기억도 있다. 또 두세 명쯤 정말 아름답고 차가운 여인들에 대한 기억도 있다. 그들은 얼굴에 갑작스레 맹수 같은 표정을 지으며 삶에서 인생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얻고 쟁취하려는 듯한 고집스러운 욕망을 드러내곤 했다. 그들은 나이가 제법 든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이며 강압적이고 어리석은 여자들로 감정이 식고 나자 그들의 아름다움은 정오를 불러일으켰고 속옷에 달린 레이스마저도 고기 비늘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여전히 똑같은 소심함, 경험 없는 젊음의 서툰 대응, 어색한 감정만을 보이고 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기라도 한 듯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 그러니까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지금 일어난 일을 좀 특별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타락이라 생각하는 듯 했고 그로프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고 부적절해 보였다. 그녀는 기가 빠지고 시들어버린 얼굴을 하고는 얼굴 양옆으로 긴 머리를 서글프게 늘어뜨린 채 오래된 그림에 나오는 타락한 여인처럼 우울한 자세로 생각에 잠겼다. 나빠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당신이 먼저 저를 존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의 방 탁자 위에는 수박이 놓여 있었다. 그로프는 한 조각을 잘라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적어도 30분이 흘렀다. 분명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감동적이었다. 그녀에게서 순결하고 정숙하며 순진한 젊은 여인을 느낄 수 있었다. 탁자 위에서 타오르는 외로운 초 하나만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로프가 물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잖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당신은 그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뭘로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전 저속하고 나쁜 여자예요. 제 스스로 저를 경멸하니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전 남편을 속인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속인 거예요. 사실 지금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어요. 어쩌면 제 남편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인 그저 하인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인이란 건 알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전 20살이었어요. 전 호기심 때문에 답답했고 무언가 더 나은 걸 원했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이것과 다른 삶도 있잖아. 제대로 살고 싶어. 살고 또 살고 싶어. 그런 호기심으로 미칠 지경이었어요. 당신은 그런 걸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맹세할 수 있어요. 전 더 이상 당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곤 여기서 열에 들떠서 미친 여자처럼 쏘다녔죠. 그리고 이렇게 누구라도 경멸할 수 있는 저속하고 형편없는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프는 이미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지루해졌다. 순진한 의존와 너무도 갑작스럽고 부적절한 참회가 모두 그를 짜증스럽게 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지 않았다면 이 여자가 농담을 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느낄 지경이었다. 이해를 못하겠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뭘 원하는 거지?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는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내 말을 믿어줘요. 믿어주세요. 제발. 그녀가 말했다. 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이 좋아요. 죄는 정말 싫어요. 저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지한 사람들이 악마한테 홀렸다고들 하죠. 이젠 저도 제가 악마한테 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됐다고.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급에 질려 미동도 없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녀를 달래했다. 그러자 그녀도 조금씩 진정하여 다시 명랑해졌다. 두 사람은 웃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기저기 삼나무가 자라고 있는 도시는 완전히 죽은 듯 보였지만 파도는 여전히 소리를 내며 기슭에 부딪히고 있었다. 대형 보트 한 대가 바다 위에 떠 있었고 배 위에서는 작은 등불이 졸린 듯 깜빡였다. 그들은 마부를 찾아서 오레안다로 떠났다. 방금 현관에서 당신 성을 알아서 게시판에 폰 디데리츠라고 써있더군. 그로프가 말했다. 남편이 독일인인가? 아니요. 할아버지가 독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이는 정교도예요. 오레안다에서 그들은 교회 가까이에 있는 벤치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아침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얄타가 보였고 산 정상에는 흰 구름이 미동도 없이 걸려 있었다.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그저 매미들만 소리쳐 울었다. 그리고 아래에서 들려오는 단조롭고 황량한 파도 소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안식, 영원한 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직 얄타도 오레안다도 없었을 때도 이렇게 소리를 냈을 것이고 지금도 소리 내고 있으며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그때에도 이렇게 무심하고 황량한 소리를 낼 것이다. 이 항상성 속에 삶과 죽음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 속에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끊임없는 진보가 약속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새벽빛을 받아 너무도 아름다워 보이는 젊은 여인과 나란히 앉은 구로프는 바다, 산, 구름, 더 넓은 하늘이라는 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배경에 매혹되어 마음이 평온해졌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존재의 고상한 목적과 인간의 가치를 망각한 채 생각하고 저지르는 일들을 제외하면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름답지 않은가. 수위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그들을 한번 보더니 물러갔다. 그러자 이러한 디테일까지도 너무도 비밀스럽고 아름답게 여겨졌다. 페오도시아에서 오는 전기선이 불을 끈 채 아침 노을빛을 받으며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풀밭에 이슬이 맺혔어요. 안나 세르게 예번아가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렇군, 이제 갑시다. 그들은 도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매일 증오의 해변에서 만나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며 바다를 즐겼다. 그녀는 잠을 잘 못 자고 심장이 불안하게 뛴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때로는 질투심으로 때로는 그가 자기를 충분히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의구심에 똑같은 질문을 해대곤 했다. 그는 종종 근처에 아무도 없을 때면 내거리 광장이나 정원에서 갑작스레 그녀를 끌어당겨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아무 할 일이 없는 태평함, 한낮에 누가 보지 않을까 두려워 주위를 둘러보며 하는 이 입맞춤, 더위, 바다 내음, 그리고 쉴 새 없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한가하고 화려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를 새로 태어나게 한 듯 했다. 그는 안나 세르게 예브나에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혹적인지를 이야기했고 참을 수 없이 열정적이었으며 그녀 곁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생각에 잠겨 그가 그녀를 존중하지 않고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며 속물스러운 여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들은 거의 매일 저녁 늦게 오레안다든 폭포든 어딘가 교회로 나가곤 했다. 그러한 여행은 늘 행복했고 변함없이 아름답고 황홀한 감상을 남겼다. 그들은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남편에게서는 눈병이 났으니 가능한 빨리 집으로 돌아와 달라는 편지가 왔다. 안나 세르게 예번아는 서둘렀다. 잘 됐어요. 전 떠나겠어요. 그녀가 구로프에게 말했다. 이건 운명이에요. 그녀는 말을 타고 떠났고 그는 그녀와 동행했다. 그들은 온종일 달렸다. 특급 열차의 자리를 잡고 두 번째 벨이 울렸을 때 그녀가 말했다. 한 번 더 당신을 보게 해줘요.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슬펐고 아픈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련이 일었다. 당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길. 몸조심하세요. 절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해요. 왜냐면 아예 만나지 말았어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차는 서둘러 출발했고 곧 기차의 불빛도 사라졌으며 잠시 후에는 기차가 들컹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달콤한 미망과 광기를 끝내라고 모든 것이 불어 모이라도 한 듯 했다. 그룹은 홀로 플랫폼에 남아 어두운 저편을 바라보며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으로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전신선이 윙윙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또 한 건의 편력 혹은 모험을 치렀고 그것은 이미 끝났으며 이제는 추억만이 남았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이 저리고 서글펐으며 가벼운 회한을 느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이 젊은 여인은 그와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친절했고 진심으로 대했지만 그녀를 대하는 그의 의조와 애무에는 가벼운 조롱 그리고 그녀보다 나이가 2배는 많은 행복한 남자의 지속한 오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를 선량하고 특별하며 고결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그의 실체를 못 본 게 분명하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녀를 속여온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미 가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녁 날씨는 쌀쌀했다. 이제 나도 북쪽으로 갈 때가 되었군. 자, 이제 가야지. 플랫폼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다.
3. 모스코바의 집에는 이미 겨울이 와 있었다. 벽난로에 불을 떼고 아침에 아이들이 김나지움에 갈 준비를 하며 차를 마실 때는 밖이 아직 어두워 유모는 잠시 불을 켜곤 했다. 이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도 있었다. 첫눈이 올 때 썰매를 타고 처음 나가 하얀 땅, 하얀 지붕을 보는 것은 정말 유쾌한 일이다. 공기가 맑아 숨쉬는 것이 부드럽고 기분 좋다. 이럴 때면 젊은 시절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하얗게 서리가 낀 나이든 보리수와 자작나무는 선량한 표정을 하고 있어 삼나무나 종려나무보다 친근하게 느껴진다. 이 나무들 곁에서는 산과 바다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 모스크바 사람 구로프는 영하의 맑은 날씨에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털 코트를 입고 장갑을 낀 채 페트로프카 거리를 거닐고 토요일 저녁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니 얼마 전 그가 다녀온 여행이나 그 장소가 모두 매력을 잃었다. 그는 조금씩 모스크바의 삶에 익숙해졌고 탐욕스레 하루에 세 종류의 신문을 읽어대며 원칙상 모스크바 신문들은 읽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벌써 레스토랑이나 클럽, 초대받은 식사나 기념일에 가고 싶어졌고 유명한 변호사나 배우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고 박사들을 위한 클럽에서는 교수와 카드 놀이를 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냄비에 담겨 나오는 모스크바식 생선 수프 1인분도 싹싹 먹어치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어찌어찌 한 달만 지나면 안나 세르게예브나도 그의 기억 속에서 안개에 덮이고 다른 여자들처럼 어쩌다 꿈속에서나 가슴을 치는 그 미소로 나타날 것 같았다. 하지만 한 달이 더 지나고 한겨울이 되었는데도 바로 어제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헤어진 듯 기억 속의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했다. 그녀에 대한 회상은 점점 더 거세게 불타올랐다. 고요한 저녁 무렵 숙제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의 서재로 스며들어올 때, 레스토랑에서 로망스나 오르간 연주를 들을 때, 벽난로 속에서 눈보라가 윙윙거릴 때면 갑자기 기억 속의 모든 것, 방파제에서 있었던 일, 산 위에서 맞은 안개 낀 아침, 페오도시아에서 온 전기선, 입맞춤 등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는 오랫동안 방안을 서성이며 회상하고 미소 지었다. 그러면 회상은 꿈으로 변하고 상상 속에서 과거는 미래의 일과 섞여들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어디든 동행하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눈을 감으면 마치 진짜인 양 그녀를 볼 수 있었는데 그녀는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젊고 부드러워 보였다. 그 자신도 얄타에 있었던 그때보다 더 멋있어진 듯 했다. 저녁마다 그녀는 책장, 벽난로, 방구석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의 숨소리와 부드러운 옷자락 소리를 들었다. 거리에서는 여자들을 바라보며 그녀와 비슷한 여인이 없는지 찾아 헤매었다. 그러자 누군가와 이 기억을 나누고 싶은 강한 열망이 솟아나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집에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고 집 밖에서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 이웃들이나 은행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과연 그것이 사랑이었을까? 안나 세르게예브나에 대한 그의 태도에 무언가 아름답고 시적이며 교훈적이거나 아니면 그저 재미있기라도 한 게 있기는 했단 말인가. 그리하여 사랑이나 여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저 애매하게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그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만 아내만이 짙은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다. 디미트리, 당신한테 댄디 역은 전혀 안 어울려. 어느 날 밤 자기 파트너인 관료와 함께 박사클럽에서 나오며 그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 말이죠. 얄타에서 너무너무 매혹적인 여자를 알게 됐답니다. 관리는 썰매에 타고 출발하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드미트리치 씨. 왜요? 얼마 전 당신 말씀이 맞았어요. 철갑상어 고기가 상했더라고요. 너무도 평범한 이 말이 왠지 갑작스레 구로프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너무도 모욕적이고 불결하게 들렸다. 얼마나 야만적인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 무의미한 밤과 지루한 날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미친 듯 빠져드는 카드놀이, 폭식, 만취, 항상 똑같은 이야기들. 불필요한 일과 늘 똑같은 대화가 인생 최고의 시간, 최고의 힘을 앗아가버리고 결국에는 날개도 꼬리도 잘려버린 삶, 웬 헛소리 같은 삶만 남는다. 하지만 거기서 도망치거나 떠나는 것도 불가능해. 정신병원이나 수임부대에 갇힌 듯 살아가는 것이다. 구로프는 밤새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다음날 종일 두통에 시달렸다. 이어지는 밤에도 잘 자지 못했고 계속 침대에 앉아 생각하거나 방안을 서성였다. 아이들도 지겨웠고 은행도 지겨웠으며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 12월 축일에
그는 여행 채비를 하고 아내에게는 어느 젊은이의 일을 봐줘야 해서 베테르부르크로 간다고 하고는 에스시로 떠났다. 도대체 왜? 자신도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만일 가능하다면 미래를 즐기고 싶었다. 그는 아침녘에 SC에 도착해서 호텔의 가장 좋은 방을 잡았다. 방바닥은 잿빛 군용 나사로 덮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먼지 때문에 잿빛이 된 잉크병이 놓여 있었다. 잉크병에는 모자를 든 손을 높이 쳐든 기수가 새겨져 있었는데 머리가 잘려 있었다. 수인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주었다. 폰 디데리츠 씨는 호텔에서 가까운 스타로건 차르나야 거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사는데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으로 자기 말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안다는 것이다. 수인은 그 이름을 드르이드리처라고 발음했다. 그로프는 천천히 스타로건 차르나야 거리로 가서 그 집을 찾았다. 집 맞은편에는 못 박힌 잿빛 울타리가 길게 둘러쳐져 있었다. 저 울타리에서 도망친 거로군. 그로프는 창과 울타리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는 계산을 해보았다. 오늘은 출근일이 아니니 남편은 아마 집에 있을 거다. 그렇지 않더라도 집으로 들어가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눈치 없는 짓일 게다. 메모를 보냈다가 그것이 남편 손에 들어가면 낭패다. 우연을 기대하는 편이 제일 낫다. 그는 계속 거리를 오가며 울타리 근처에서 그 우연을 기다렸다. 큰 대문으로 들어가는 거지에게 개들이 덤벼드는 것도 보았고 가느다랗게 들리는 피아노 연주 소리도 들었다. 분명 안나 세르게 예브나의 연주일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웬 노파가 나왔고 그도 알고 있는 흰 스피츠가 그 뒤를 따랐다. 그로프는 개를 부르고 싶었지만 갑자기 심장이 뛰어 흥분한 나머지 이름을 기억해낼 수 없었다. 집 주위를 서성이며 그는 점점 더 잿빛 울타리를 정오하게 되었다. 그리고 광분하여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이미 그를 잊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을지도 모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망할 놈의 울타리를 바라봐야 하는 젊은 여자로서는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 길게 잤다. 이 모든 게 너무도 어리석고 불안하다. 잠에서 깨어나 어두운 창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도대체 내가 왜 일어난 거지? 이제 밤새 뭘 해야 하지? 그는 꼭 병원용 담요처럼 보이는 싸구려 담요로 덮인 침대에 앉아 짜증이 나 스스로를 조롱했다. 이게 네 놈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다. 이게 네 놈의 모험이다. 그러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라. 그러다 문득 아침에 역에서 게이샤의 초연을 알리는 아주 큰 글자의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던 것을 기억해 내고는 극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공연기간 초반에 극장에 올 확률이 아주 높아. 그는 생각했다. 극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현의 극장들이 그렇듯이 여기도 연기가 샹들리에보다 더 높이 자욱하게 끼어 있었고 상층에 위치한 대중석은 시끄러웠다. 공연 시작 전 객석의 첫 줄에는 이 지역 멋쟁이들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현 지사의 좌석 첫 번째 자리에는 현 지사의 딸이 좁고 긴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앉아 있었고 현 지사는 조심스레 커튼 뒤로 몸을 숨기고 있어 그의 팔만 보였다. 커튼이 흔들리고 오케스트라는 오랫동안 조율을 했다. 관객들이 들어와 자기 자리를 찾는 내내 그로프는 눈으로 탐욕스레 그녀를 찾았다. 마침내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세 번째 줄에 앉았다. 그녀를 본 그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 했고 이 세상에 그녀보다 더 가깝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지방도시의 촌스러운 인파에 섞여 잘 보이지도 않은 이 작은 여자. 손에는 조야한 오페라 그레스를 든 이 평범한 여자가 그의 삶 전체를 채우는 슬픔이자 기쁨이요. 그가 원하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그리고 형편없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한심하도록 저속한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그는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생각하고 꿈꾸었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와 함께 짧은 구렛나룻을 한 젊은이가 들어와 곁에 앉았다. 그는 키가 아주 크고 등이 약간 굽은 사람으로 그럴 때마다 고개를 흔들어 마치 계속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희가 바로 그녀가 얄타에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토로하며 하인이라 불렀던 남편인 듯 했다. 정말이지 그의 기다란 실루엣과 구레나룻, 약간 벗어진 머리에는 어딘지 하인을 생각나게 하는 소심함이 어려 있었다. 달콤하게 미소 짓는 그의 옷깃에는 꼭 하인 번호처럼 보이는 학자의 배지가 반짝였다. 첫 번째 휴식 시간에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그녀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역시 1층 좌석에 앉아있던 구로프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지냈어요? 그녀는 그를 보더니 창백해졌다. 그러고는 자기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겁에 질려 다시 한번 그를 쳐다보고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듯 오페라 글라스와 부채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앉아 있었고 그녀의 당혹에 놀란 그는 감히 곁에 앉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바이올린과 플루트를 조율하는 소리가 울리자 그들은 갑자기 두려워졌다. 위층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재빨리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둘은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복도와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법조인, 교사, 왕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른거렸는데 모두 배지를 달고 있었다. 부인들과 옷걸이에 걸린 코트들이 곁을 스쳐 지나가는가 했더니 담배꽁초 냄새를 실은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그로프는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다. 아,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 이 오케스트라는 왜? 그 순간 불현듯 어느 저녁 무렵 역에서 안나 세르게 예브나를 배웅하며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더는 그녀를 만날 수 없으리라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일이 떠올랐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끝나기까지는 아직 얼마나 멀고도 먼 길을 가야 하는 걸까? 상층석 입구라고 쓰인 좁고 어두운 계단에서 그녀가 멈추어 섰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놀라 여전히 창백한 모습으로 힘겹게 숨을 내쉬며 그녀가 말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놀라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전 정말이지 죽을 뻔했어요. 도대체 왜 오셨어요? 왜? 하지만 이해해줘. 안나, 이해해줘요. 그가 작은 소리로 서둘러 말했다. 제발 이해해줘요. 그녀는 두려움과 애원과 사랑을 담아 기억 속에 더 생생하게 그의 모습을 담아 두리는 듯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 괴로워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며 그녀가 말을 이었다. 늘 당신 생각만 했어요. 당신 생각으로 살았다고요. 잊고 싶었어요. 잊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좀 더 위 계단 참에서 김나지움 학생 둘이 담배를 피우며 아래를 내려다 보았지만 그로프는 상관없었다. 그는 안나 세르게 예브나를 끌어당겨 그녀의 얼굴과 볼, 손에 입맞추기 시작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겁에 질려 그를 밀쳐내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랑 나는 미쳤어요. 오늘 당장 떠나세요. 지금 당장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이쪽으로 사람들이 와요. 계단을 따라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떠나셔야 돼요.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시겠어요? 드미트리이치. 제가 모스크바로 가겠어요. 전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 아마 앞으로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 절 더 괴롭히지는 마세요. 맹세해요. 제가 모스크바로 갈게요. 하지만 지금은 헤어져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좋은 사람, 가세요. 그녀는 그의 손을 한번 쥐고는 계속 그를 돌아보며 재빨리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으로 그녀가 정말로 불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로프는 잠시 선체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주변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자기 옷을 찾아 극장을 나섰다. 4. 마지막 글입니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모스크바로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두세 달에 한 번. 그녀는 남편에게 부인과 계통의 병 때문에 교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는 SC를 떠나곤 했다. 남편은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모스크바에 와서는 슬라브 시장이라는 호텔에 머물렀고 도착하자마자 구로프에게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보내곤 했다. 구로프는 그녀를 만나러 왔고 모스크바에 사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전처럼 그녀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전령이 전날 그의 집에 들렀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딸을 김나지움에 데려다 주는 중이었다. 크고 축축한 눈송이가 내리고 있었다. 영상 3도인데도 눈이 내리는구나. 그로프가 딸에게 말했다. 하지만 땅 표면만 이렇게 따뜻한 거지 대기권 상부층의 온도는 전혀 다르단다. 아빠, 왜 겨울에는 벼락이 안 쳐요? 그는 그 점도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미래 장소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며 앞으로도 절대 알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었다. 하나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삶, 조건부의 진실과 기만으로 가득 차 누구에게나 명백한 삶이었다.
그 삶은 지인이나 친구들의 삶과 아주 비슷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삶은 비밀스레 흘러갔다. 상황이 기이하게 어쩌면 우연히 흐르다 보니 그가 중요하고 흥미롭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진실할 수 있는 것, 삶의 핵심인 것은 다른 사람 몰래 이루어졌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숨어들었던 거짓이자 껍질, 예를 들어 은행에서의 업무, 클럽에서의 논쟁, 예의 그 저급한 종족 이야기, 아내와 함께 지인들의 기념일에 참석하는 일 등은 모두에게 명백했다. 그는 자기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했기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고 모두들 마치 밤 같은 비밀의 덮개 아래 흘러가는 진짜 인생, 가장 흥미로운 인생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비밀스레 유지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 때문에 문화적인 인간은 사적인 비밀을 지키는 일에 그토록 예민하게 구는지도 모른다. 김나지움의 딸을 데려다주고 그로프는 슬라브 시장으로 향했다. 아래층에서 코트를 벗고 위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그가 좋아하는 잿빛 원피스를 입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여행과 기다림으로 지쳐 보였다. 아침 저녁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창백했고 그를 보고도 미소 짓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연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인연은 만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의 입맞춤은 길고도 길었다. 어떻게 지내? 그가 물었다. 뭐 새로운 일은 없고?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할게요. 아, 못하겠어. 그녀는 우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서 몸을 돌려 손수건을 눈가에 갖다 대었다. 그래, 좀 울라고 하지. 그동안 난 여기 앉아있자.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배를 울려 차를 주문했다. 그로프가 차를 마시는 내내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이 이토록 슬프게 흘러버렸다는 서글픈 깨달음과 흥분으로 울었다. 그들은 비밀스레만 만날 수 있고 마치 도둑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 이제 그만하지, 그가 말했다. 그는 이 사랑이 곧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음을 확신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점점 더 많이 그에게 의존했으며 그를 사랑했다. 그녀에게 이 모든 일이 언젠가 끝날 거라고 말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아마 그녀는 그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어루만지며 장난을 쳤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그의 머리는 이미 새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자신이 이렇게 늙고 추해져 버린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의 손이 놓인 따스한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인생, 아직 이렇게 따스하고 아름답지만 그의 삶처럼 이미 퇴색하고 시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더 가까운 이 인생의 연민을 느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토록 그를 사랑하는 것일까? 여자들은 항상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않았고 그에게서 그 자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사람, 삶 속에서 그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을 만나 사랑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사랑했다. 그중 단 한 여인도 그와 있어 행복하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헤어졌지만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은 없었다. 뭐라 불러도 좋지만 그건 절대 사랑은 아니었다. 그리고 머리가 새기 시작하는 지금에야 그는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진짜 사랑을 하게 되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그는 정말 가까운 친지들이, 남편과 아내가, 애틋한 친구들이 서로에게 하듯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만남이 운명이라 믿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가 결혼을 하고 그녀가 시집을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 갇혀 살게 된 두 마리의 암수 철새 같았다. 과거의 부끄러운 죄들을 서로 용서해 주었고 현재의 모든 것을 용서했으며 이러한 사랑이 자신들을 변화시켰음을 느꼈다. 전에는 이런 서글픈 순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논리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면 이제는 그런 논리를 펼 겨를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고 진실하고 다정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예쁘니 그만해, 그가 말했다. 좀 울었으니 괜찮을 거야.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무언가 방도를 찾아보자고. 그들은 오랫동안 의논하며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살며 숨고 속이고 오랫동안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참을 수 없는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머리를 감싸주며 그가 물었다. 어떻게? 그러자 조금만 지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멀고도 먼 길이 남아있으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두 사람 모두 분명히 알 수 있었다.